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꾸미고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윤건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의원님께는 이거 여쭤보기 전에 먼저 다른 거 하나 먼저 여쭙고 네. 이인규 검사가 그 뭐 책 냈다면서요, 회고로. 네, 뉴스 봤습니다. 뉴스 보셨죠? 네.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론 보도만 얼핏 본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변호 활동을 했던 뭐 헌거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면서요.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이인규 전 검사는 정관 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검사들 접촉해가지고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라는 게 그게 바로 정관 예우입니다. 이 정치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아마 그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예, 미국으로 사실상 도망을 갔다라고 당시 언론들은 근데 들어온 거예요? 국내에 들어온 겁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인규 전 검사를 불러서 뭔가 그 사법적 문제에 관련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럴 뭐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보도가 나왔길래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한일 정상회담 일단 짧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이 나올까를 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라도 하겠지라는 심정이었는데 정말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권을 절대 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매달리는 저는 굴욕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같다. 사실상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로섬은 아니다 그랬죠. 예. 아니 한 집에서는 부부도 365일 24시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그렇게 같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내선일체라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내선일체요? 네, 조선과 일본은 같다. 네. 그거와 그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보신 거고. 뭐 강론에 대해서 뭐 여쭤보기보다는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일종의 대일 햇볕 정책이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잘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북한은 김근식 교수님의 방송을 들었는데 북한은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적이고 일본은 우방이죠. 그런데 그걸 같은 잣대 같은 기준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김건식 교수는 계속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이 무시할 결단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상권 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 그건 아니야 라고 무시할 또는 폄훼할 그런 결단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건 대통령이 결단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상권 분립 위배다. 예, 그리고 결단이라는 건 어려운 걸 결단하는 거지.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앞선 문재인 정부 때라고 친다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해법 모색은 계속 했었잖아요.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5대 원칙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피해자 중심 그리고 뭐 강제 징용에 대한 원칙들이었는데요. 그 원칙 하에 협상을 임하다 보니까 일본이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제안이 일본의 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 잠깐 어떤 제안입니까? 일본 정부의 제안.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비공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초기에 제안했던 거는요. 가해 기업 즉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라는 게 일종의 안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관문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 쪽에 먼저 제안한 게 대법원 판결대로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안들이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이 일단 그 배상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양국 기업이 보전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저희로서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국 기업이 보전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은 가해 기업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사과의 의미가 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정경련이나 일본의 경제단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해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 일본은 죽어도 안 된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당시에 일본이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제안보다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은 못해도 너무 못한 겁니다. 이걸 무슨 결단이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는 뭐 기억나는 거 보도난 거 문희상 아니라고 해서 2+2+ 알파. 네네. 뭐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문희상 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문희상 안보다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제안이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문희상 안은 양국 기업이 동시에 내자 그리고 거기다 국민성금을 합치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문희상 안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의 5대 원칙을 어긋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이건 우리가 일본한테 준 선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물을 저도 너무 주셨죠. 어떤 점에서요? 지소미아라는 것은요. 저희가 왜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했던가 하면 일본이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국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즉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일본이.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소미아라는 것은 군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는 협정이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준다.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조건 없이 낼름 그냥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은 주머니 탈탈 틀린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응 조치가 화이트리스트 복원까지 당연합니다. 하고 이게 맞고더라도 했었어야 일본의 된다. 선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는 거지.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왜 그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복원이라는 프레임도 저는 일본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복원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는 다 줬어요. 주머니 탈탈 틀어서. 근데 일본한테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받은 게 없습니다. 그냥 만났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만남이 중요한 건 청춘들한테나 중요한 거지 정상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셔틀 외교 복원을 계속 성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셔틀 외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셔틀 외교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낼 거냐.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건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입장문 하나 발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뭐 지소미아 그 폐기 선언만 했을 때 사실상 지소미아는 그러니까 저기 쭉 계속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이 잘못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보를 상당히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협력이라는 것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외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큰 협상의 지렛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카드입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카드를 다 까버리고 협상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외교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전까지는 뭐 날리면 어떻다 뭐 해서 말실수를 하면 이번 거는 말실수를 넘어서는 엄청난 외교적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제 정상회담에 그다음에 공동 기자회견 다음에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 이행,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그다음에 초계기 문제 풀어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는 지금 일본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초계기 문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쪽에서 왜 우리 겨냥했냐 이것만 위협하니까 겨누죠. 당연히 정당방위 아닙니까? 아니, 국가가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이?
근데 그걸 사과하라는 게 일본이고 그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계기 문제만 하더라도요. 그래요? 예. 아까 김근식 교수한테도 질문드렸던 게 있는데 어제 좀 그 예상외로 나왔던 게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네.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하다가 만 건데요. 예.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예.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 3국도 존재합니다. 광화문에 가면 있거든요. 그게 2019년인가 18년 이후로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예. 한중일이 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건데 왜 멈췄냐? 일본 때문이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복원하겠다라고까지도 못 간 거예요. 예. 고위급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살려보겠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가해자인 문제의 발단인 일본은 가만히 있고요. 일본은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한심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전혀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원이라는 일본의 프레임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은 아무튼 한일 관계의 이 움직임에서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년 내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달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그러면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또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쿼드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도록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전략이라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스크럼을 짜달라라는 거거든요. 그 스크럼 중에서 일본이 큰형님 노릇을 해라. 그리고 한국은 잘 따라라. 과거사 문제로 싸우지 말아라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찾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건데 우리가 얻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가 얻는 게. 아까 김근식 위원장은 나중에 가서 이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는 철저한 실리 외교, 균형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에 김근식 교수가 구한말 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구한말에 왜 조선이 멸망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일방향으로 흐르지 말고 호구 외교하면 안 되고요. 호구 외교요? 예. 균형 잡힌 외교를 가야 됩니다. 그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익을 쫓는 실익 외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이면 북한은 왜 어제 화성 17형을 쏘아 올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도의 동북아의 패권 구도, 스크램 구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자기를 봐달라. 왜 북미 협상 안 하냐. 우리 이대로 가면 사고 친다라고 압박을 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립각을 세우는 용도보다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용도가 크다.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은 그 수위가 너무 무리한 정도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